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 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급하게 워싱턴에서 날아든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국무부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최대 한도로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인데요. 문제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기술 이전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급하게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요즘 팟캐스트 팟짱을 안 나가니까 먹는 게 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아, 뭡니까? 지금 어디 계신데 이렇게 글쎄. 시끄러우세요? 여기는 한라산 정상에 흰 눈이 아주 장쾌하게 네. 보이는 제주 국제공항 대합실입니다. 아, 공항에 계시는군요. 제주에는 무슨 일로 가셨어요? 정의당 워크숍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렇군요. 길입니다. 예. 예. 아, 그 팥장에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팥장 안 나오니까 먹는 밥이 살이 찌는 것 같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섭섭한데요. 아니, 그거는 네. 그동안 내가 이런 어떤 거 팟캐스트라는 것이 체질화돼 있다가 네. 오랜만에 받은 이 휴가는 저한테 매우 소중한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건 또 개인의 인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실 필요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인권이 증진돼야 나중에 더 좋은 방송으로 되돌아가니까 전혀 섭섭하실 거고. 네, 애청자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고 김종대 단장님을 우리 기다리도록 하지요. 워싱턴발로 급하게 날아든 뉴스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무부가 KF-X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최대 한도로 지원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게 연합뉴스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보도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도대체 보도 같은 보도를 해야 내가 좀 의미를 둘 건데. 네. 그 연합뉴스가 이메일로 질문한 데 대해서 미 국무부 대변인이 최대한 잘 지원할 거라고 답변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부나 어떤 그 공공기관에 이메일 보내면은 이런 긍정적인 답변은 의뢰껏 하는 것이고 또 가능한 기술을 최대한 지원한다 그러는데 지금 가능하지 않은 기술이 문제지 가능한 기술은 그러면 그거 협상거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그 주기로 한 기술 중에서 너절너절한 거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상용화되고 또 미국의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기술들, 이제 범상용화된 거 이런 기술 원래 주고 다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런 거 잘 지원받겠다고 이 나라가 지금 난립니까? 그게 아니라 어려운 기술이 있으니까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런 중에서 불가능한 걸 가능한 거로 만들 수 있는 법령의 검토라든가, 네. 또는 국무부에서 발의해가지고 의회에서 원래 기술 승인을 하는 것인데, 네. 의회 승인을 다시 받겠다거나, 네. 아니면은 미국 정부 내에서 한국의 특례 조항을 만든다든가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기존 법령 틀내에서 하는 것인데, 기존에 미국의 그 해당 법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Foreign Export Control Act. 발음이 좀 안 좋아 네. 죄송합니다만,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해외 수출 통제제 법이라는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Foreign Assistant Act. 그러니까 대외 지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법령으로 기술이 통제가 됩니다. 근데 아주 강력하게 기술 통제를 하고, 이게 또 인도네시아 같은 제3자에 안 넘어가도록 자물통을 여러 개 채워놓은 법이거든요. 네. 이건 미국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법이에요. 그 정도로 철저하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법령에 의해서 한국의 민감한 기술은 앞으로 제한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그 결과 저번 주에 로키드 마틴 관계자들이 서울에 왔을 때 갑자기 난색을 표명한 게 미국 법 때문에, 또 미국 정부 입장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한 구체적 보증을 못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바뀐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리는 바가 없고, 네. 다분히 원론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 하나가 나온 걸 가지고, 네. 언론이 미국을 좋게 써주는 거라면 저렇게 앞장서서 유력 언론들이 너나 없이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 한국 언론의 굉장히 편파적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카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이 어찌됐든 가장 민감한 국방 기술의 이전을 통해서 한국의 국방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키드 마틴과 논의 중에 있다라는 주장. 그리고 KFX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로키드 마틴 사하고 계속 협력할 거라는 주장. 이런 다 원칙론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예, 사실 이 문제는 네. 작년 9월에 우리가 F-35 구매 계약서를 체결했을 때 이미 다 해결이 돼 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F-35 구매 40대 구매 계약을 우리가 맺어주고 물경 지금 1년 2개월이 더 지나서 이제 와서 논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벌써 전투기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적신호는 오래전에 켜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기술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 그 검토 기간만 해도 앞으로 또 1, 2년이 소요되는 굉장히 긴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국형 전투기는 이미 체계 개발 예산이 국방 예산에 정식 반영돼서 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나중에 기술 받아 뭐 할 겁니까? 계약 단계에서 받아냈었어야죠. 그러니까요. 계약 단계에서 했어야 될 얘기들을 물경 1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논란을 겪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한 발도 진전을 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핵심 기술은 못 들어온다는 건 이미 미국 정부의 여러 차례 공식 입장을 통해서 다 확인이 끝난 것이고, 네. 지금은 핵심 기술 말고 원래 미국이 주기로 했던 기술 이것마저도 안 준다 그래서 논란인데, 네. 그거는 잘 주겠다. 이런 정도의 미국에게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라면, 네. 그렇다면은 하나마나 한 얘기죠. 결국은 방사청이 핵심 기술 이전을 못 받고 나머지는 잘 될 겁니다. 이 입장으로 회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장사해서 본전 정도, 남는 장사 못했고, 네. 이제 겨우 본전 찾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한미 외교 사상 무슨 큰 성과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렇군요. 지금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저희가 받기로 했던 기술이 모두 21개 분야인데, 이것도 지금 다 못 주겠다는 게 사실 미국 정부 일부 부서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는 다 줄 수 있다.
나머지 핵심 기술 4개는 여전히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여전히 이 사업은 붕 뜨는 거잖아요. 핵심 기술 이전 못 받으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상황을 정리하면 네. 핵심 기술 이전은 이건 죽었다 깨나도 못 받습니다. 네. 아예 법으로 막 아예 못 받는다, 4개는. 아예 네. 예. 이건 아예 말도 못 꺼내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21개 기술은 네. 수천 개로 쪼개가지고 그 중에서 뭘 주고 안 주고를 또 심사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 현재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심사를 잘해주겠다는 건데 그걸 립 서비스를 한 거란 말이죠. 지금. 그렇다면 네. 21개 기술이 수천 개로 쪼개진 것에 그래도 후하게 주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그 중에서도 안 들어오는 기술은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걸 잘 검토하겠다는 걸 갖고 미국 정부가 지금 생색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린 뭡니까? 21개 기술 다 받기로 원래는 국민들한테 설명해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한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 오늘 나온 것이죠. 그렇군요. 명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핵심 기술 이전 4개는 아예 원천적으로 미국 대통령도 그 뭐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 법으로 앞서 말씀하신 2가지의 법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 21개도 수천 개로 쪼개서 줄지 말지 심사를 할 텐데 그중에서 여전히 못 받는 몇 개 기술이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주겠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다 받기로 되어 있던 기술조차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데, 이걸 마치 무슨 대단한 외교적 성과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거다. 이런 비판도 가능하겠어요. 아니, 가능하죠. 그러니까 미국을 좋게 써주려니까 네. 이상하게 기사가 나오는 것이지. 아니,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 듣고 좋아할 때입니까? 본전도 못 찾게 생겼는데. 그렇군요. 결국에는 미국의 립 서비스에 불과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호들갑스러운, 전체 모든 유력 언론들이 다 쏟아내면서 마치 국민들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이번 협상을 통해서, 이번 발언을,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서 4개 핵심 기술 이전도 가능한 모양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 예, 그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언론 수준입니다. 진짜 국가 이익이 뭔지, 목표가 뭔지, 이게 뭐 지나온 과정이 어떤지 일체 그런 건 불문에 붙이고 좋은 기사 나오면 막 써주는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마치 어떤 거 미국은 백마판 왕자님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백설공주인 것처럼 해서 뭔가 부탁하면 다 해줄 것 같은 이런 이미지로 재구성해왔던 것이죠. 아유, 정말 답답한 상황이 계속 되는데요. 여하튼 한라산 눈 잘 보시고요. 저희가 또 조만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 기획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2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경찰이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집회 행진에 대해서 금지 통고를 내린 바 있죠. 백남기 농민 쾌유 그리고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5개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집회인데요. 이 집회에 대해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5일로 예정되어 있는 민중대회 5개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요. 왜 이런 소송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게 되신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5일로 예정된 집회, 네. 이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네. 사실은 평화적인 어떤 집회를 하겠다라고 집회 주최 측도 얘기하고 있고, 뭐 조계종이라든지 종교단체들 네. 다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어떤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네. 처분에 대해서 좀 다퉈가지고 5일날 집회를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진행해 보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평화 집회를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조계종뿐만 아니라 카톨릭 등 또 기독교 종교단체 그리고 또 야당의 경우에는 평화감시단을 구성해서 직접 나오겠다. 그리고 이제 언론 침해와 관련해서도 언론노조가 직접적으로 취재감시 활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예. 경찰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집시법 5조 12조를 보면 집단적인 네.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그리고 교통소통을 제한할 걸로 보이는 집회 이것은 금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요. 이런 법 해석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12조 즉 교통소통을 방해할 것이다라는 그 조항은요. 네네. 우리나라 이제 고등법원 판례지만 사실은 이제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판례가 이제 대법원 판결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네. 그 판결을 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통소통 방해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려면은 바로 금지하면 안 되고, 네. 먼저 이제 뭐 조건을 좀 붙여가지고, 집회를 약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좀 해보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차로를 뭐 전차로를 사용하겠다고 얘기했다면, 전차로 사용하지 말고 한 2개 차로만 사용해라, 라든지, 네. 또는 뭐 행진 코스를 좀 바꿔봐라, 라든지, 이렇게 좀 제한을 좀 붙여서 허용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교통방해가 심할 것 같다. 네. 도저히 뭐 어쩔 수가 없다. 네. 이럴 경우에만 교통소통 방해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경찰이 했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제한을 붙여가지고 집회를 뭐 허용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바로 금지 통고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경찰이 좀 재량권을 좀 벗어난 처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5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폭력적인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 요것도 지금 헌재 판결을 좀 보면은요. 네. 단순히 뭐 과거에 어떤 그런 폭력적인 집회 이런 걸 했다는 그 전력만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단순히 뭐 교통방해라든지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뭐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정도만으로도 또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경찰은 또 11월 14일 날 그러지 않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면은 뭐 또 교통이 막힌다거나 뭐, 약간 그래서, 이 조항이 적용되기 좀 어려운 조금 그런 이유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대면서 5조를 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위법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장 5일이면 오늘이 2일이기 때문에 사흘밖에 안 남은 건데요. 이게 그 짧은 기간 안에 집행정지 가처분이라든가 통고처분 취소라든가 이런 게 좀 법원에서 결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너무 바툰 거 아닐까요? 사실은 뭐 법원이 적극적인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네.
그 사건을 우선적으로 좀 심리를 해가지고 네.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 이틀이나 3일 만에 결정을 내리는. 법원이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뭐 그런 부분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법원의 태도에 따라서 속행해서 빨리 이걸 처리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회 끝날 때까지도 이게 처리가 안 될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나저나 집시법이요. 이게 그 87년 이후에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뀌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집회를 신고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맞습니다. 일단은 뭐 헌법에 네.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집시법도 신고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고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경찰서에 가서 신고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집회, 시위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찰이 무리하게 불허를 넘어서 금지 처분까지 내리는 이렇게 무리한 법 해석을 하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경찰이 어떤 집회를 대하는 게 네.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제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집시법은 수많은 금지 통고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네. 뭐 소음이 좀 클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을 방해할 거라든지 장소가 좀 이상하다든지 시간적으로도 예전에는 이제 저녁 때 해가 진 뒤에는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처럼 운영할 수 있는 수많은 법조항을 집시법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뭐 굉장히 많이 써왔던 거죠, 경찰이.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조항들을 과감 없이 그냥 쓰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이 집회에 대해서 금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반발도 클 것 같은데요. 이게 경찰의 주장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14일 열린 집회가 불법 폭력 시위였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 있는 이번 집회 역시도 신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금지한다. 이런 것이 경찰의 입장인데요. 네. 지난달 14일 집회가 폭력 집회였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측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상태로 한 전례나 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집시법이 신고제라는 이름은 띄고 있지만 사실상 허가제여서 네.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2011년인가요? 네. 그 대전에서 운수노조 분들하고 경찰 사이에 이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가 아마 나서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대도시에서의 어떤 집회 이런 것들을 당분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마치 집회를 허가제처럼 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인권단체들이 진짜 저렇게 하는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서울의 100군데에다가 집회 신고를 내본 겁니다. 여러 단체들이 네. 각자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방식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참여 인원도 다 다른데 네. 실제로 100개의 집회 신고 중에 99개를 금지 통보했어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금지하겠다고 하니까 다 금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례들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집회 자유가 어떤 분들은 많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다고 뭐 얘기도 하시는데 네. 실제로 운영하는 걸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군요. 100군데 집회 신고를 정말 했더니 99개가 금지 통고가 됐다. 이게 진짜 그 집회 자유가 굉장히 많이 87년 헌법 체제에서 굉장히 많이 보장되고 넓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점이 박 변호사님 말씀으로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지난 집회에서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경찰력 남용이 있었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경찰이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가입단체 53곳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대표들한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 이것 이유인데요. 이렇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이런 건 좀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제 기억입니다만 네. 뭐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여러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주최한 경우에 그 모든 단체들의 대표, 거의 모든 단체들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예, 전에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대규모 집회, 또 네.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연 경우에도 그 대표적인 단체들의 경우에만 대표를 소환한다거나 했거든요. 네. 또는 대표를 아예 소환하지 않고 네. 그 진짜 집회를 책임졌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는 어차피 뭐 그 대표가 그 집회를 다 책임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신고자가 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이례적이죠, 굉장히. 음.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후에 어떤 집회나 이런 것들을 위축시키려고 좀 과감하게 지금 경찰이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례적으로 53곳의 거의 대부분 단체의 대표들한테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사실상 이후에 있는 집회를 열지 말아라라는 하나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일 집회 때 경찰력 남용 계속 지적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큰 게 물대포의 위법성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지신 백남기 선생, 이분이 아직도 지금 못 깨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당일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다쳤거든요. 그 막 멍들고 뭐 이런 그 저희 오마이 TV 박정호 기자는 얼굴에 대고 세 차례 물대포를 맞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러시아 방송에서 이거를 잡아줘서 저희가 이제 증거 자료로 갖고 있는 것인데 경찰이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이 물대포의 위법성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민변 차원에서 소송이나 이런 것들 좀 제기하고 있나요? 지금 그 물대포로 인해서 피해받으신 분들 네. 관련해가지고 좀 사례를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사례를 분석해서 문제제기를 할 만한 사안들은 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 기자님 사례는 저도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사례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이제 문제제기를 한다면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직사살수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좀 해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직사살수에 대한 헌법 소원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슴 아래로 쏴야 되는데 머리나 얼굴, 가슴 이상 상부를 겨냥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 당일날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거를 그 사실상 저격하는 방식으로 경찰이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조준해서 정조준하는 방식으로 조준살수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썼었는데요. 이 문제를 좀 헌법소원을 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살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규정이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또는 시행 규칙에조차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경찰 내부 지침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인데 법률에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뭐 반드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례들을 다 모으고 직사살수, 뭐 기자도 포함, 시민도 포함, 뭐 여러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 특히 경찰의 기본권 침해와 경찰력 남용 문제, 또 자의적인 법 집행 문제는 좀 제대로 바로 잡아야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법률적으로 반드시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벽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그 위헌 결정이 이미 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반인의 통행로를 확보한 조치였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과거와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1월 14일에 설치된 차벽의 경우에 경찰들 입장에서는 뭐 적법한 것이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요. 네. 이제 인권단체들이 그 당시에 이제 모니터링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런 정황들도 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헌재에서는 차벽을 설치하려면은 중대한 위험이 급박하게 닥쳤어야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11월 14일의 경우에 행진을 시작하기도 전에 차벽을 이미 치기 시작했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벽 설치의 요건을 지금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벽을 쳤을 때 헌재에서는 일반인들의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통행로 같은 것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그 진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종로구청 앞 사거리에 이 당시 있었었는데 네. 경복궁 쪽에 약속이 있어서 이동하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차벽에 막혀가지고 종로 상가까지 다시 돌아가서 지하철을 타고 왔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경찰들의 주장이나 또는 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사실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그날 현장에 나와 계셨던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담화를 통해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박주민 변호사님은 직접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몸으로 확인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웅 법무장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벽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을 또 하거든요. 이 차벽과 시민의 안전, 과연 이것을 등치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시민의 안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해서 해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민의 안전이라는 건 뭐 집회 참가자분들이 일반 시민들,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을 뭐 향해서 뭔가 물리력을 행사해서 차벽을 그걸 막았다는 얘기인지 좀 약간 굉장히 애매한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뭐 하여튼 뭐 스페인 뭐 여러 나라들의 집회를 보면은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면 꼭 주변에 그 상가가 불이 타거나 약탈당하거나 네. 또는 뭐 시민들의 차량이 뭐 방화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집회를 강압적으로 조기에 해산하려는 경찰과의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요. 네. 그래서 이 차벽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약간 좀 애매하고요. 오히려 뭐 경찰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찰하고 시민이 바로 신체적으로 부딪히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친다라는 이야기라면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 촛불집회 당시에 이제 형사정책연구원, 국책연구원이죠. 거기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네. 차벽이 오히려 집회와 시위를 과열시킨다라는 말도 나왔었거든요. 형사정책연구원 논문에서요? 예. 그리고 1960년대에 미국에서 워낙 이제 폭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네네. 세 개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왜 자꾸 시위가 폭동으로 변질되는지를 연구시켜봤는데 네. 결론이 다 대동소이하게 나왔어요. 과도한 물리력을 투입해서 해산하려고 할 때
지위가 폭동으로 변질되더라. 아,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은 대화를 우선적으로 한 집회 관리 방침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차벽이 그 또 경찰들과의 충돌이란 측면에 봤을 때도 이 차벽이 과연 그러면 효과적인가 아니면 오히려 뭔가 더 과열시키고 뭔가 좀 어떤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날도 보니까 경찰이 차벽을 먼저 설치하고 차에 콩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날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미끄러운 상태에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물대포를 막 쏘기 시작하면서 시위대를 흥분하게 만든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다 같이 꼼꼼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5.1 집회가 벌써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경찰이 아직 지금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복면금지법 관련해서 복면을 착용하면 페인트를 쏴서 검거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벽 앞에 경찰들을 먼저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은 검거조일 가능성이 높은 뭐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백골단의 부활이냐 이런 비판, 사실상 백골단의 부활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법 요소가 없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면금지법 이런 게 뭐 통과돼서도 안 되겠지만 현재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복면을 착용하면 검거하겠다라는 말은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죠. 뭐 복면을 쓰면은 범죄다라는 법이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좀 법을 집행하는 경찰로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적극적인 검거를 하겠다라는 방침도 사실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불법 집회,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지 통보된 집회라든지 미신고 집회라든지 또는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 같은 이런 불법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되면 그냥 놔두고 보라는 판례를 계속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검거하겠다라는 말 자체도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고, 특히 이제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도 배치되는 발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는 오히려 이제 물리적인 충돌을 좀 더 많이 일으킬 수도 있고,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나서서 뭐 검거하겠다, 복면 착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질을 굉장히 이렇게 저희가 집회하면 뭐 나가서 촛불 들고 뭐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바 이야기하고 뭐 일종의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런 어떤 하나의 큰 무슨 그 일종의 놀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측면도 있었는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굉장히 뭔가 이게 굉장히 무섭고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방향으로 좀 집회가 가는 것 같아서 그 점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서 복면금지법 추진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그 뒤에 곧바로 정가뷴 새누리당 의원 또 이노근 박인숙 의원 등이 잇따라서 복면금지를 전제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약간씩 조금 다른데요. 이른바 정가뷴안, 이노근안, 박인숙안 뭐 이런 것들에서 정부안에 가장 부합하는 안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뭐 정부가 생각하는, 즉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하고 가장 부합하는 안은 아무래도 정가뷴 의원 아니겠죠. 정가뷴 의원은 이제 복면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폭행이나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집회에서 일부 폭력이나 폭행행위가 발생하면 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복면 쓴 사람 다 처벌하겠다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복면금지법에는 이 안이 가장 부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컨대 실제로 그러니까 복면을 쓴 상태에서 폭행을 하거나 복면을 쓰고 일종의 이제 테러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뭐 복면을 쓰든 안 쓰든 복면과 관계없이 폭행을 저지른 사람은 저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복면을 쓴 사람은 모두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인권 침해 소지가 굉장히 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자기가 한 행위를 넘어서는 네. 그런 책임을 지우는 거라서 형법의 일반 원칙인 행위 책임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법 자체를 좀 보시면 그냥 신원을 가리기 위해서 복면 등을 뭐 착용하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복면 등이 도대체 뭐냐, 어디까지 복면 등이냐를 놓고도 굉장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집회 시위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그 복면 등은 사실상 마스크와 모자 금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마스크와 모자 쓰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는 떠돌아다녀서요. 예. 사실 이 정도로 가면 대한민국이 상당히 인권 선진국이 아니라 인권이 후퇴하는 국가로 가는 시그널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나저나 이 복면 금지법이라는 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0월에 민주당 이성열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비슷한 법안을 낸 바 있어요. 집시법 개정안을 낸 바 있는데 이건 역시 인권침해 논란 끝에 폐기된 바 있는데요.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뭐 복면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경찰이라든지 좀 아니면 보수적인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항상 필요하다고 얘기돼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무산돼 왔던 것이죠.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은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만들려고 하진 않았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분들이 막 불이 나게 뛰어다니고 계신 건데, 네. 완전히 다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을 뭐 IS에 비유하고,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참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후퇴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을 뭐 아무데나 비유해서 편하게 말해도 되고,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큰일이 나고, 과거 이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주죠. 예.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어버이연합이 집회를 열었어요. 그 한상균 위원장 관련된 집회를 조계사, 서울 종로구의 조계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복면을 전부 쓰고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뭐냐 복면 금지를 하자면서 본인들이 또 복면을 쓰고 나오는 건 또 뭐냐 이런 코미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얼토당토 않은 장면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신원을 가리기 위해서 복면을 착용한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심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원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근데 네. 이제 경찰이 사실은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평가보다는 약간 편향되게 법 집행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수단체들이 복면을 하고 나오든 뭐 가면을 하고 나오든 저건 신원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진보단체들, 정부를 비판한 진보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뭐 조금만 얼굴 가리는 그런 어떤 복장을 하고 나와도 저거 신원 가리기 위해서 복면한 거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아이고 정말 이게 인권 변호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일은. 법이 통과 안 돼서.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 테러 방지법의 경우에는 어제 밤 사이에 벌어진 여야 원내대표 수석 부대표 간의 회동에서 테러 방지법, 북한 인권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복면금지법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복면금지법의 경우에는 그 야당도 심각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행안위 쪽에서 또 좀 원활하게 논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반면에 이제 테러 방지법은 어제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합의사항 발표한 것처럼 좀 통과가 어떤 형태로든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지금 테러 방지법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과 더불어서 국정원의 날개를 달아주는 법안이다. 특히 이게 국정원 권한 강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에는 국내 정치 개입으로 귀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공안 정국이 조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큰데요. 변호사님은 좀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우리 사회가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는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반면에 정치권이나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복면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뭐 집회에 대한 최근의 어떤 경찰의 태도들이 당분간 유지가 된다면 그런 분위기가 더 강화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테러방지법까지 이제 통과가 된다면은 국정원이라고 하는 공안 기구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거든요.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더 하겠죠. 더 공포에 좀 떨어야 되겠죠. 국민분들은. 그렇군요. 참 10년간의 민주정부를 통해서 상당히 절차적 민주화는 완성이 됐다라고 학자들은 봤는데요. 다시 또 공포에 떨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당시에 주장했던 학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